네, 안녕하세요. 김찬일입니다. 오늘 결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 제가 상대습도 관리라고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상대습도 관리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걸 좀 요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로를 설명하려면 상대습도를 이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결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그 상대습도 관리 영상을 한번 미리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결로라는 게 이제 생기죠. 예.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결로가 생기는 게, 얘는 왜 이렇게 결로가 생기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곰팡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위치에서 도배지에 곰팡이가 막 쓸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운전하려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차를 탔는데, 예전에 하우스 그 유리 내벽에 뿌옇게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아까 그 방에서 도배지가 생긴 것도 결국은 벽에서 결로 물방울이 생겼는데, 그 위에 도배지가 있으니까 공기는 안 통하고 계속 눅눅하게 돼 있으니까 이 안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또 그렇고, 차에서도 유리에 물방울이 맺혀서 결로가 맺혀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방해되고. 결로라는 거는 이제 그 먼저 또 이제 작업장, 하우스, 저희 농업할 때는 여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천장에서 물방울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스 같은 경우 물이 묻으면 안 되는데, 박스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맺혀 있고, 저 재배장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밤새 물방울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 버섯은 물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되는데 그 표고버섯 중에 물이 좀 맺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까맣게 변한, 그렇게 피해가 뭐 심하진 않지만,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왜 생기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상해서 예방할 수 있지? 특정 위치에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위치만 왜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대속도 공부하고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일단 결로라는 거는 공기가 이제 평소에도 물을 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물을 품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경우는 수증기 상태로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기도 물을 품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환경의 변화로 그 공기가 품고 있던 그 수증기를 일부를 못 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품을 수 없게 돼서 일부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품고 있던 그 수증기 중에 일부를 물의 형태로 뱉어내는 거죠. 뱉어낸 곳에 벽이 있으면 벽에 맺히는 거고, 뱉어낸 곳에 유리가 있으면 유리에 맺히는 거고, 뱉어낸 곳에 비닐하우스 벽에 비닐이 있다면 비닐에 맺히는 거고, 그 옆에 쇠파이프가 있다면 쇠파이프에 맺히는 거예요. 공기는 일단 자기가 못 품게 되면 뱉어냅니다. 그렇게 물을. 반대로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많이 품으려고 노력을 해요, 공기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로가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결로의 위치를 좀 예상하고 미리 관리하고 예측해서 결로로 혹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결로를 설명하려면 일단 상대습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습도는, 이 지금 종이는 지난 영상 상대습도 관리 영상에서 요약을 한 내용이고, 간략하게 일단 복습을 좀 해볼게요. 상대습도라 함은 공기가 현재 품고 있는 물의 양 나누기 그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곱하기 100은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70%니 80%니 30%니 이렇게 상대습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습도는 근데 이게 이 습도값인데 앞에 상대가 붙어있죠. 그 이유는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습도값은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상대적이다라는 뜻은 어떤 다른 인자에 의해서 결과가 변할 수 있으면 그 다른 인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뀐다 라는 뜻을
상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것에 의해서 바뀔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습도는 바로 그 다른 인자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상대 습도 결과값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데 상대 습도 결과값은 이거죠. 몇 프로 몇 프로 70% 30% 40% 그런 값들인데 온도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퍼센트로 표현되는 이 상대 습도는 분자와 분모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와 분모로 이루어진 이 값이 변하려면 분자가 변하거나 또는 분모가 변하거나 또는 분자 분모가 둘 다 변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상대 습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분자하고 분모 모두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온도가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랬다면 상대값이 없어졌을 거예요. 습도는 뭐 해가지고 온도도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상대라는 말이 붙었고 그 이유는 온도 때문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누군가가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값이 바로 분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모 그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물의 양, 그 공기의 최대 능력치, 그 물의 양, 그게 바로 온도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공기의 최대 품을 수 있는 능력치도 같이 커져서 이 공기라는 애는 따뜻해지면 물을 더 많이 품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공기라는 애는 날이 막 추워지면 사람이 움츠러들듯이 이 공기도 물을 많이 못 품게 돼요. 물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작아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랑 서로 비례관계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공기의 최대 물을 품는 능력은 늘어나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비례관계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안 변해요. 얘는 현재 품고 있는 실제 물의 양이야. 그래서 그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온도가 바뀐다고 이 안에 공기가 품고 있는 그 물의 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g입니다. g. 저 안에 어떤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가 품고 있는 물의 양이 30g이야, 25g이야. 그렇게 그램 단위로 단위가 나오게 돼요. 그램 단위로 나오니까 결국은 그게 킬로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밀리리터, 리터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그 물이 품고 있는 실제 물의 몇 그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온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랑 상관없어요, 분자는. 그래서 우리 이 분자를 뭐라고 하냐?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절대 습도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튼 이게 바로 절대 습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습도가 얼마나 돼? 하면 우리만에 물어. 야, 너 지금 하우스 안에 지금 절대 습도가 어떻게 돼? 그러면 250g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낯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는 몇 프로야? 70%야? 30%야? 30% 20%야? 어우 건조하네. 80% 정도 돼. 야, 되게 습하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습도는 퍼센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는 다 상대 습도니까요. 그러나 상대 습도를 알려면 절대 습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실제 그 공기가 품고 있는 물의 양이 몇 g인지 그거를 계산해내는 게 바로 절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 습도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물의 양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는 그래서 그게 몇 프로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라는 값은 두 개의 값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려니까 70%다 3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퍼센트인데 온도에 따라 변한다. 그 이유는 분모 그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물의 양 최대 능력치가 온도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 습도 관점에서 온도하고 비교하면 온도가 커지면 상대 습도의 분모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 값은 분모가 커지면 분자는 멈춰있고 분모만 커지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하고 상대 습도는 또 반비례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막 몇 시간 동안 내가 이제 재배 관리를 하거나 하는데 공기가 갑자기 막 더워졌어요. 밖에가 더워져서 따뜻해지고 있네. 그러면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이놈의 공기가 물을 품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엄청 늘어났겠네. 나 물 주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는데 지금 온도 때문에 걔가 품을 수 있는 물의 능력치가 커져서 결과적으로 상대 습도는 건조해지겠구나. 퍼센트가 뚝뚝 떨어지겠구나. 내가 오전에 갔을 때 60%였는데 이제 오후 한 2, 3시쯤 됐을 때 공기가 따뜻해진 것만 느끼고서도 습도가 굉장히 떨어졌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 온도가 변할 때마다 습도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실제로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결로가 발생하는 지역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의 경우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결로가 생겨서 벽이 물방울이 맺혀서 그 안에 도배지하고 붙어 있어서 항상 눅눅해서 곰팡이가 쓸게 되는 그 곳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 굉장히 곰팡이가 많이 쓰는 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벽이 가장 그 외부하고 근접한 벽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이 있는데 한쪽 벽 다음에는 밖이에요.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끝에 있는 방이라고 칠게요. 끝에 있는 집의 끝에 있는 방. 근데 나머지 다른 벽들은 다른 방과 연결되거나 내 집 안에 마루하고 연결된 벽은 괜찮아요. 근데 밖에하고 연결된 벽 같은 경우는 밖의 공기에 따라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물론 단열재를 많이 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벽들보다 이 벽은 온도가 밖이 추워졌을 때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풍 든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벽은 좀 차요. 그 벽이 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방에 있는데 저녁에 방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 뭐 습도를 재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5%예요. 뭐 쾌적하다, 적당하다,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외부하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이번 가을이나 이렇게 추운 날이에요. 밤에 됐어요. 밤에 밖의 공기는 거의 뭐 5도, 지금도 한 6도까지 떨어져요. 새벽에. 근데 집 안에 있는 공기는 뭐 우리 한 22도 정도로 뭐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요. 집 안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는 22도예요. 그런데 그 벽 앞에 있는 공기는 밖에가 온도가 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벽도 5도 가까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벽에 단열재가 물론 있지만 안쪽 내벽은 5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22도보다 우리 방의 공기가 22도인데 보일러 여기 모니터에는 22도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평균 그 공기 센서가 있는 곳의 위치가 22도라는 얘기고, 이 차가운 벽에 있는 바로 근접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미세한 공기들은 이 벽의 온도하고 영향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이 벽이 밖의 온도가 5도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22도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 벽은 온도가 막 예를 들어서 뭐 15도 막 그 정도 된다고, 단열재 때문에 15도 뭐 18도 된다고 치면 그 근접한 공기는 15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도가 그 벽에 근접한 공기, 도배지하고 바로 근접한 그 공기, 또는 벽과 도배지 사이에 미세하게 있는 그 공기들은 온도가 방보다 훨씬 낮아서 온도가 낮아서 차가워져서 그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물의 양도 같이 적어지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죠. 공기가 추우니까 움츠러들면서 그쪽의 공기는 습도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온도 때문에 상대 습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케이스예요. 습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방 안의 습도는 55%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 온습도계가 위치한
그 옆에 있는 공기들이고, 지금 이 차가운 벽에 위치한 공기들은 벽에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떨어져서 습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습도가 올라가는데 벽에 더 가깝고 더 가깝고 더 가까워, 더 아주 극한으로 가까운 곳의 공기는 온도가 이제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습도가 이제 100%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방 안에 습도가 55%인데 어떻게 방 안에 있는 공기 중에 그 벽에 아주 다 가깝다고 해서 100%를 넘어갑니까? 얘가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 얘가 그 공기, 그 벽에 가까운, 아주 가까운 그 공기들이 최대로 품을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움츠러들어가지고 뱉어내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그게 벽의 결로로 나오고 물방울로 맺히고 도배지하고 붙어서 곰팡이가 쓰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예시로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데, 결로가 그러면 이제 대충 집에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집 중에 벽 중에 외기랑 바깥 공기랑 가장 가까운 벽이 어디고, 겨울이나 됐을 때 밖의 공기가 굉장히 추워질 때, 그럴 때 그쪽에 가까운 공기들이 움츠러들어서 물을 뱉어낼 게 예상이 되어지므로 그쪽에 온도를 좀 높여주는, 온도를 그쪽에 좀 높여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그 벽 쪽에 근접한 공기들을 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순환. 우리가 보통 방에 있으면 공기들이 거의 정체돼 있어요. 정체되기 때문에 여기 차가운, 벽에 가까운 이 차가운 공기들을 순환을 좀 시켜주면, 안쪽에 있는 공기들하고 순환을 시켜주면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들이 계속 차가워지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순환을 시켜줘도 벽과 도배지 사이에 있는 그 미세한 공기들은 순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여주는 방법, 그쪽에 그런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죠. 차를 타면 이제 차는 나로 인해서도 공기도 있는데, 밖의 공기가 새벽에 너무 추워지니까 차 안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밖의 공기보다 따뜻하겠죠. 낮에도 막 돌아다니고 했을 테니까요. 근데 문을 닫고 나는 집에 갔는데 새벽에 밖의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차 안은 공기가 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밖에는 막 5도까지 막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유리가 바깥 공기하고 가장 가까운 그 물체니까 이 유리가 엄청 차가워지겠죠. 그럼 그 유리하고 가장 근접한 내부 공기 중에 이 유리하고 가장 근접한 공기들의 온도도 이 내부 공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유리에 가장 근접한 공기들의 최대로 품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움츠러들어서 물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게 유리에 달라붙어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죠. 집, 차,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비닐하우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서는 출근할 때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원리는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재배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버섯에 묻지 않기 위해 저 같은 경우는 히터를 틀어줍니다. 밤에 히터를, 근데 밤에 히터를 언제쯤 틀어주냐, 제가 보니까 밤에 밖의 공기가 10도 이상 정도 되면 그렇게 결로도 맺히는데 10도 이하로 더 떨어지면 결로의 양이 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의 공기가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일기예보에 나오면 새벽에 잠깐 히터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히터를 틀어서 내부 공기들을, 히터를 틀면서 이제 바람도 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히 온도가 올라가서 그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물량이 커져서 새벽에 밖에가 추워져도 좀 결로를 예방할 수 있고, 그러나 히터를 틀어도 결로가 좀 생겨는 있어요. 근데 나는 결로가 생기는 건 괜찮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 결로가 너무 심해져서 물방울이 맺혀서 뚝뚝 떨어지는 거. 제가 관리할 건 그거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히터 정도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모를 키우는 겁니다. 반대로 뭐 분자를 건드리는 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낮에는 밖에가 건조하고 햇빛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면 내부에 습이 많이 날아가지고 해서 하우스 내부에 공기가 실제로 품고 있는 물량이 떨어지니까, 건조한 공기가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안에 있는 공기들이 품고 있던 물의 양도 걔네들 공기들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품고 있는 실제 물의 양, 그 그램 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도가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환기를 시켜서 습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밤에는 밖에 있는 공기가 너무 추워요. 춥기 때문에 밖에는 습도가 높습니다. 밖에 있는 대기는
추우니까 그 밖에 대기가 품어있는 물의 양들이 다 움츠려 들어가지고 굉장히 습해요. 습하니까 아침에 뭐 이슬도 맺히고, 이슬도 맺히고, 뭐 안개도 끼는 게 너무 심하면 안개도 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환기를 시키면 안에도 습해지기 때문에 닫아놓고 안에서 히터를 틀어서 공기의 분모를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공기의 능력치를 좀 높여주는 게 습도를 좀 낮출 수 있죠. 낮춰서 적어도 결로가 생기더라도 너무 심해서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로를 예측하고 관리해서 예방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로가 생길 수 있는 위치를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보신 분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그 장소마다 야 여기는 결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거나 그쪽 공기를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에는 그쪽 공기를 환기를 시켜서 실제 물에 품고 있는 그 공기가 품고 있는 물의 양을 미리 줄여놓거나. 그래서 우리 곰팡이 많아 쓰는 집은 환기를 많이 시키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분자를 좀 낮춰놓으란 얘기예요. 왜냐면 밖에 추워지면 밤에 밖에가 추워지면 그 벽도 추워지고 그 벽에 가까운 공기들도 추워지니까 습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움츠러들어서. 하지만 이게 분모 공기가 최대로 품으면 추워져서 움츠러들었다 치더라도 실제로 품고 있는 물의 양이 별로 안 되면 그렇게 많이 습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서 건조한 공기를 계속 밖에 낮에 밖에 건조한 공기를 집 안으로 계속 유입을 시켜주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도 관리하고 분모도 관리해서 결로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상대수도 관리 방법 올려드렸고 오늘은 그것들을 활용한 이제 결로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습도도 좀 이렇게 같이 조절하는 방법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습도 영상 아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필요하면 또 올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이제 뭐 또 이렇게 영상 올릴 거 많으니까 아무튼 좋은 영상 해가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이만 농사 이제 지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